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난 그녀의 이름은 아만다 녹스. 대학에 진학하면서 평소 익숙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꿈꿨습니다. 그러다 이탈리아 페루자의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의 삶은 통째로 뒤틀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페루자는 환상적인 곳이었어요. 그녀는 일단 계곡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상당히 넓은 집, 방 4개짜리 근사한 집에 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탈리아인 여성 2명과 영국인 여성 1명 룸메이트와 함께 4명의 여성이 지내게 됩니다. 페루자라는 곳에서 정말 새롭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이 펼쳐졌어요. 게다가 직업도 구하게 되는데, 새로 생긴 패트릭 루문바라는 펍에서, 소위 술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하면서 아만다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그녀는 그냥 미국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라는 타지에서는 미국에서 온 매력적인 금발 여성으로 보여지면서 남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아만다는 얼마 후에 친구들과 함께 간 클래식 공연에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 솔레시토로. 그는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했고요.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던 라만다, 그리고 남자친구, 이 두 사람은 거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TV 앞에 앉아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밥도 해먹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07년 11월 1일, 이날 또한 아만다는 남자친구 라파엘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만다가 일하고 있던 펍의 사장이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자가 왔고요. 이를 본 아만다가 너무 기뻐서 남은 저녁 시간 또한 남자친구가 보낼 수 있다라는 마음에 둘이 음식도 만들고 책도 읽고 사랑을 나누고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평소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만다는 남자친구에게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고요. 라파엘은 그녀를 바래다 주기 위해서 그녀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만다가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앞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집 안에 특별히 달라진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경계를 풀게 됐고 남자친구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집에는 아만다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샤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게 돼요. 화장실 세면대 앞에 딱 섰는데 옷을 벗고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세면대에 떨어진 핏방울 몇 개가 그녀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사진에 그 화장실은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화장실이고요. 이 핏방울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 여자들만 사는 집이고 다리를 면도하다가 여자들도 피가 날 수 있고 또 혹시 생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닥 유심히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마치고 이제 몸을 말리려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욕실 발 매트에서 또 다른 핏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큼지막했어요. 피의 양이 그닥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아만다는 이것 또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는 머리를 말립니다. 그런데 무심코 변기 쪽을 보게 되는데 누군가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아만다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여자만 사는, 룸메이트들만 사는 집인데 사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만다는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집으로 돌아가서 뭔가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이 룸메이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던 중 영국인 룸메이트 메러디스 캐처의 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문을 두드려 보고 노크를 했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남자인 라파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한 경찰이 이 메르데스의 문을 부수고 방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메르디스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사진인데요. 이미 목에는 흉기에 깊게 찔린 상처가 있었고요. 방 안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아만다와 메르디스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영국에서 온 메르디스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에 노출된 만큼 이상한 일을 벌이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만다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아만다는 또 다른 측면으로 혹시나 내가 남자친구 집이 아닌 이곳에 있었으면 나도 당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끔찍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시간이 지나고 경찰이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남자친구인 라파엘 그리고 아만다 두 사람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근처 이 집 주변에 자주 출몰을 했던 빈집 털이범 루디라는 사람 그리고 아만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펍의 주인 패트릭 이 네 사람이 다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 중에 펍 주인 패트릭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지만 빈집 털이범 루디 게데는 사건 당일 이 집에 갔었다라는 말을 친구와 전화 도중 이야기한 게 밝혀졌고요. 게다가 그녀의 신용카드, 그러니까 죽은 메르디스의 신용카드를 훔친 것도 밝혀졌고요. 게다가 메르디스의 피가 그의 왼쪽 셔츠 소매에서 발견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는 처음 순순히 자신이 집 안에 침입을 했고 메르디스에게 성관계를 제안을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 그가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서 이들 또한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만다와 함께 있던 라파엘 두 사람은 강도 높은 수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만다와 라파엘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만났다고 그의 남자친구가 진술을 했지만 이후 진술이 또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핸드폰 둘 다 꺼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집 안에서 너희들은 뭘 했냐? 컴퓨터로 영화를 봤다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컴퓨터가 사용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가는 길 전에 청소 도구를 산 흔적이 있습니다. 청소 도구. 경찰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남은 증거들을 지우려고 한 게 아닐까. 경찰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단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루디까지 해서 이 세 사람이 모두 연루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이 한 사람의 소행으로만은 볼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세 명의 용의자들이 여러 가지 증언을 번복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딱 이렇게 맞지 않는 거죠, 스토리가. 그래서 경찰은 과학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꼼꼼히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아만다의 DNA가 메러디스를 살해하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 손잡이와 사망한 이 방에 같이 있던 피 묻은 브레이저가 있었어요.
이 브레이저에서 발견됩니다. 어라? 그렇다면 아만다가 범인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아만다와 메러디스 피해자는 같이 살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칼 언제든지 부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죠. 그리고 속옷에 있는 DNA 같이 사는 사이니까 빨래를 하다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칼의 칼날에서 이 메러디스의 DNA가 검출이 됐고 이게 강력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그녀가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경찰들은 가장 이제 칼 끝에서 메르디스의 그 DNA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잡았고 누군가 그녀를 찔렀다는 거잖아요. 그거 플러스 여러분이 아까 사건 현장을 다시 보시면 사건 현장이 이 검정색으로 가려진 부분은 사실 시신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사망해 있고 이걸 이불로 누가 덮어주고 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탈리아 경찰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시신 위에 이렇게 담요를 덮고 간 사람은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분석해냅니다.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만다는 계속해서 나는 여기서 없었다. 외부에서 누군가 여기에 침입을 해서 그녀를 살해했다 라고 하지만 누군가 이 집에 살해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그런데 사라진 물건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다면 벽을 올라탄 흔적이라든지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 또한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깨진 창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탈리아 경찰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한 것처럼 보이려고 꾸민 현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결국 아만다 녹스와 라파엘 그리고 루디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진술로 진실을 헷갈리게 했지만 결국 공범 혐의로 셋이 다 같이 구속됩니다.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갔던 20대 여성이 같은 20대 영국 여성을 사망하게 한 이 사건은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해외 언론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자들은 아만다 녹스의 신상을 캐내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다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SNS에 공개되었던 사진 중 하나인데 그녀가 기관총을 잡고 이렇게 약간 기괴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은 이 라파엘의 신상도 캐기 시작했는데 이때 라파엘이 미라로 분장을 해서 식칼을 든 모습의 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남자를 홀리는 아만다 녹스, 남자를 집어삼키는 여자, 금발의 불려우, 마약과 섹스에 미친 살인마. 연일 이 사건에 관련된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졌고 정말 각각의 국가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 발생 2년 후인 2009년 세 사람은 침입, 명예훼손, 성폭력, 살인 혐의로 각각 아만다 26년, 라파엘 25년, 루디 16년의 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 세 사람 사이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은 남자친구지만 갑자기 이 사람은 왜? 이런 부분이죠. 자,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아만다는 항소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당시 자신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했고 자신을 범인으로 몬 그 칼의 손잡이에서 발견된 DNA 분석? 난 그건 이탈리아에서 한 거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만다는 경찰과의 신문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고요. 경찰이 아만다에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함정 수사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만다도 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놓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아만다가 자국민 보호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미국인이잖아요, 자신은. 그래서 미국에서 파견한 법의학 전문의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증거물을 가지고 그 손잡이하고 브레이지어, 이 증거물을 가지고 미국 쪽에서 분석을 한 결과
이탈리아 경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칼의 손잡이에서 아만다 녹스 DNA 나오고요. 그 칼 끝에서 메르디스의 DNA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의 DNA도 함께 검출됩니다. 아만다 쪽에서는 이탈리아 연구실 실험실이 제대로 통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증거에 오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근데 또 실제로 이탈리아 경찰이 이게 실제 모습인데 당시 사건 현장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색을 할 때 어떤 제대로 된 보호 장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신식의 어떤 범죄 수사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좀 이제 떨어진 어떤 기술 발전이 덜 된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증거 채취를 했고 이건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결국 아만다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경찰이 쉽게 놔주지 않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아만다 녹스가 살인을 저지른 거고 라파엘과 루디가 공범으로 그녀가 이용한 거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죄 판결에 불복을 하면서 다시 상고를 하게 되는데요. 참 복잡하죠. 2013년 3월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은 세 사람이 집단 성교를 하려다 메르디스가 거부하게 되자 홧김에 살해했고 이 모든 것은 아만다 녹스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그 증거로 사건 발생 초기에 계속해서 아만다가 증언을 번복했다라는 경찰의 말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아만다 녹스, 라파엘 그리고 루디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당신 미국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동정심을 얻었고 미국인 보호법을 악용했어?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죠? 하면서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2년 후 2015년 이탈리아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최종 마지막 공판이 열립니다. 이때 법원은 이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DNA가 사실 묻어 있었지만 이탈리아 경찰이 너무도 아만다의 것만 부각을 했다라는 거, 이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무죄, 유죄, 엎치락 뒤치락. 최종적으로는 루디 게데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 복잡한 사건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현재 아만다는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종결이 되었지만 좀처럼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은 뭘까요? 물론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몇 가지 진술과 증거에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꺼져 있었던 아만다 녹스와 남자친구 라파엘의 전화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이걸 루디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이 존재한다라는 것. 게다가 다음날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청소 도구를 샀다라는 거. 두 사람이 영화를 같이 봤다는데 컴퓨터에 기록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이 짜맞출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거. 이 복잡하고 불분명한 상황에 근거해서 어쨌든 아만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죠. 이 사건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결국 이탈리아 경찰의 부주의했던 초동수사로 남게 됩니다. 그날의 진실은 정말 어떤 걸까요? 아만다는 무고한 시민이었을까요? 100명의 범죄자는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은 만들어선 안 된다 라는 이야기는 물론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만다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남는 이 찜찜한 여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